오늘 부동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직접 펼치시고 또 주택 관련 공기업들의 수장을 역임하시고 주택산업 지금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서종대 원장님 모시고 집값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나타난 경제 동향과 지표상으로는 오를 전망이 크죠. 오른다. 오른다고 딱 말하면 점정이고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예. 우리나라 주택시장 역사를 보면 딱 한 번씩 맞춘 분들이 몇이 있어요. 네. 평생 떨어진다고 주장하신 분들. 그다음에 평생 오른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이제 평생 떨어진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맞췄습니다. 근데 평생 오른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가끔 맞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집값이라는 것도 이제 경제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재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가치재지긴 하지만 근데 경제 성장에 따라서 모든 재화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만 떨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 자체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오르지만 경기가 나쁠 때 떨어지죠. 그래서 영원히 떨어진다, 뭐 인구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틀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30여 년 동안 우리 주택 시장에 뭐 주택 정책 과장 하셨고요. 주택국장 하셨고요. 그죠? 네. 실장 하셨고요. 30년 동안 우리 주택 산업에서 어떤 뭐랄까 터닝 포인트라 할까요? 어떤 한 지점을 딱 꼽아 주신다. 뭐 이 질문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점으로 보면 2003년이고요. 네.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집값이 1960년대 말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60년대 말, 70년대 말 또 이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가 이제 금리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올랐는데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나는 게 이분이 처음으로 공급 확대 정책과 투기 정책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는 노태우 정부는 그냥 공급 확대 정책만 쓰고 네. 뭐 어떤 정부는 투기 억제 정책만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병행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2003년이 막 역대로 보면 가장 뭐 집값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던 때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2007년 7년까지 오르죠. 네, 2007년 오르죠. 2월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을 제가 이제 지난 한 3, 40년 동안 앞서 보면 결국은 이제 집값은 경제가 좋아지거나 또 갑자기 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거나 금리가 낮아지거나 하면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건 결국은 이제 공급 확대를 통해서 그 효과가 가시화됐을 때이고 이번 같이 이제 갑자기 떨어진 건 금리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왔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사실은 길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영향이 이번에 크게 작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고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시장에서 우상향한다. 지금 뭐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작년 말에 이제 4개 기관이 이제 금년 집값을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작년 말에는 이제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10명 중에 8명이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4개 기관 중에 저희 기관을 뺀 3개 기관은 금년에도 계속 하락한다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는 네. 근데 이제 보다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봤는데 뭐 요소로 보면 집값이라는 게 첫째는 이제 거시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제는 좋은데 집값만 떨어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급. 이제 공급이 엄청 많으면 경제가 좋아도 크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뭐 떨어지는 않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뭐 과거에는 뭐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경제가 좋으면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적었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일종의 하나의 그 위기라고 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는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이제 2024년 이게 어떻게 보면 2022년부터 시작된 위기가 미국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 위기인데 네. 통상적으로 뭐 옛날에 외환위기도 비슷하지만 미국이 이제 금융으로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굉장히 나쁜 경우가 많았어요.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랬죠. 금리를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 미국만 나쁠 네. 때는 미국만 나쁘고 대부분 뭐 선진국만 나빴을 때는 금융위기고 사실은 외환위기 80년대 유럽 외환위기나 90년대 우리 아시아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은 외환위기는 대부분 보면 미국은 좋았고 다른 나라는 나쁜 때인데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 미국이 기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면서 미국만 좋고 나머지 나라는 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일종의 나는 아무도 일하고 안 하는데 저는 이것도 미국발 기준금리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큰 이제 주택값의 하락을 겪었죠. 사실은 뭐 거의 40%씩 떨어진 지역도 있으니까 그 금융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네.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제가 3번을 비교해 봤는데 3번 다 약 3년 정도 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97년 외환위기도 2000년부터는 좀 회복되기 시작하고 97년 이야기는 사실 97년 말이 됐기 때문에 98년 초부터라고 본다면 2001년 그리고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2011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미국발 기준금리 위기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시작했으니까 21년 말 때 시작했으니까 24년 말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뭐 그 기준으로 봐도 오를 때가 됐다. 올 하반기쯤에는. 그렇죠.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뭐 거시경제, 두 번째는 수급, 세 번째는 금리인데 이제 수급으로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수요의 압력이 굉장히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시장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인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통상 저는 이제 30살 이상으로 봅니다. 뭐 그렇죠. 왜 39이냐 뭐 30이냐 29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얘기 안 되고 저는 이제 30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30.7세가 됩니다. 지금 남성은 네. 뭐 34세 가까이 되고 근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잡았는데 이 30살부터 시장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게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예측을. 그동안 많이 예측을 틀린 인구학자나 뭐 미래학자들 틀린 거는 그분들은 출생인구나 경제활동률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이 언제 주택시장에 들어옵니까? 네. 15세대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언제 주택시장에 들어옵니까? 실은 30세부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그분들한테 이제 예측에서 제가 비교적 더 예측을 잘했다고 보는 거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네, 보시면 이제 30세 도달 인구와 사망 인구 이게 30세 도달 인구에서 사망할 때까지 인구가 이제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들입니다. 네. 이 참여하는 인구들을 보는데 30세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올라가네요. 예, 그게 이제 재밌는 게 2020년 전에는 네. 그러니까 밀레니엄 베비테라는 것이 90년대입니다. 2000년이 밀레니엄이기 때문에 90년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것도 집값과 관계가 있습니다. 90년대 내내 공급이 잘 됐고 집값이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쉽게 하고 출산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92년생부터 98년생들이 지금 30살이 되는데 그 전에 그래서 30살이 지금 되는 저 표를 보면 사람들이 오른쪽 위에 파란색 보면 30세 도달 인구가 갑자기 늘죠.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고 이미 인구가 줄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쭉 내려올 것 같지만 2022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살짝 올라간다. 22년부터 28년까지 72 내지 73만 명으로 늡니다. 저 인구가. 그 사람들이 주택시장 들어오니까 수요가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22년부터 아닙니까? 22, 네. 23, 24, 3년이 떨어졌는데 3년 동안에 이분들이 축적된 30살이 되는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금년에 주택 공급이 50% 가까이 줄어듭니다. 또 공급 감소가 쌓이고 있고. 하나씩 할게요. 예. 수요 측면에서 인구가 절대 주는 게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렇죠. 주택시장이 주택을 살 수요가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30살이 되는 거는 오히려 연평균 5만 명씩 늘어납니다. 아주 재밌는 몰랐던 현상입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예, 굉장히- 저런 건 어떻습니까? 그럼 집을 살 돈이 없다. 과거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네. 연끌도 하고 특히 이제 집값이 한 7년 정도 올랐었는데 네. 그 뒷부분에 이제 연끌이라 해서 작은 평수 특히 젊은 20, 30대가 주택 시장에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무리해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그 이제 더 이상 살 여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라는 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10억짜리 이상 집을 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이하 집이 굉장히 거래가 잘 됐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뭐 직장의 연수입이 적은 분들도 있지만 연봉이 5천 이상이 되면 부부가 결혼하면 1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대출을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한 3억에서 5억을 3억 정도 대출 받으면 무난하게 갚을 수 있고 5억 정도 대출은 약간 무리하지만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만 들면 뛰어들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요즘 참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센시티브해졌습니다. 또 이 변동폭도 커진 이유가 요즘 20, 30대 주택 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20년 전에는 30대가 집을 사는 비율이 10%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30대 주택 구입이 요즘 나는 솔로 보면 뭐 이렇게 집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30%가 넘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나는 솔로도 보고 있고 이제 많이 보는데 거기서 참여자가 제가 집 있습니다 하면 쫙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분들이 두 가지를 보는데 결혼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결혼하면은 그냥 전세부터 시작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네. 집이 집이 없으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20대에 결혼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따지지 않고 했는데 지금 30한 뭐 35, 내에 결혼하니까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력도 좀 생겼고 또 정부 대출도 굉장히 액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도 좋아졌고 그래서 특히 뭐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뭐 출산 가정 이런 게서 많은 혜택을 늘려놨기 때문에 시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 지금 뭐 당장에 집을 사가지고 10억 주고 샀는데 내일 모레 15억이 된다고 하면 왜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는 시장 참여에 관한 문제죠. 사실은 네. 돈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짚어봤고 앞서 이제 공급 그 경제 위기 오면 늘 미국만 좋고 다른 지금 올해 성장률만 봐도 미국만 좋고 선진국들 유럽 다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근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가 좋아지면 집값만 나쁠 수는 없다. 네. 뭐 당연합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나쁜 요인들은 대부분 이제 드러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산업의 수출 산업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고요. 네. 그다음 내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내수는 지금 뭐 그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시대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보면 요즘 네.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뭐 조선, 화학, 정유 이렇게 이제 주력 업종들이 어떻습니까? 다 괜찮잖아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네, 반도체도 수출이. 네. 자동차도 지금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조선, 뭐 정유 분야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방산무기 같은 것도 좋고요. 수출 기업들이 지금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그 정부 또 관련 기관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다만 이제 과연 뭐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 붕괴가 한번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가능성은 옛날보다 낮았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한번 겪었잖아요. 자산 붕괴를. 네. 그래서 많은 그 금융기업들이 그런 자산 붕괴에 따른 어떤 금융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 대비책을 세워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계적인 자산 붕괴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24년엔 뭐 경기 후퇴냐 침체냐 둘 중 하나다. 네. 뭐 착륙은 착륙인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했는데 사실 미국 경기만 봐도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저 가능성이 점점 더 미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2% 정도 성장합니다. 그나마도 지난해 1.4% 성장한 거에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나아진다는 거죠. 회복된다, 회복된다. 네, 나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고 네. 어떻든 경기는 작년보다 더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제 보다 큰 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큽니다. 작년엔 사실은 주담대 평균금리가 5%가 넘었거든요. 네. 현재는 지금 한 3.9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늦추면은 또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5%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부담이 좀 적어졌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 압력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저희가 뭐 작년에 예측할 때 금년 중반기 정도면 서울 인기 지역부터 광부합수로 돌아서고 연말쯤 가면 지방광역시도 광부합수로 돌아갈 것이 더 있는데 벌써 뭐 지금 서울 전체 평균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0이라는 숫자가 이제 0보다 높으면 상승이고 0보다 낮으면 하락입니다. 근데 이제 네. 이 하락의 최저점을 2022년 하반기에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회복되는 국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 그래프를 보면 네.
2022년에 그래프가 다시 상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집값이 오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아직 0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줄어드는데 하락폭이 줄은 걸 의미하는 근데 거죠. 서울시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상승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그 점선이 서울시 건데 네. 서울시는 지금 2주 전부터 전체 평균이 상승으로 올라섰거든요. 아, 서울시 집값이 지금 전체 오름세로 평- 전환됐다고요? 전체가 플러스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어디 통계죠? 그거는 뭐 국민은행 통계, KB 통계나 부동산원 통계나 아, 네. 그냥 전체 구 중에 한 12개 구 정도가 오르니까 네. 전체 평균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제 체감이 이상한 건지 저는 아직은 아마 내림세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 게 제 기억으로 한 2, 3주 전이고 네. 또 그게 이 마용성이나 뭐 네. 강남상구가 바뀐 건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거기는 이미 더 빨리 전환했다. 상승 그렇습니다. 전환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 전체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는 작년 말에 예측할 때 금년 한 6월쯤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4월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돼 있죠. 오히려 상승 전환이 지난해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되고 있다. 그나마 저희 기관만 그 정도 예측을 했는데 제 네.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그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금리가 좀 빨리 내렸잖아요. 최근에 네. 예를 들면 뭐 시중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출금리, 네, 기준금리는 안 내렸으니까. 예, 이제 뭐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실 시장금리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크고 뭐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5.4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 뭐 이렇게 3.9, 3.8 평균 금리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은 3.5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용등급이 나쁜 분들은 4.5, 5.0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장 여건이 지금 이 금리 사실 이번에 이제 집값 하락이 기준금리 상승했다는 금리 급등이거든요. 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이게 특히 서울이 신호가 큰 게 서울에는 지금 30대들이 굉장히 그 주택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가 한 2,200만 채인데 그 중에 정상 거래가 되는 해가 한 4 내지 5%. 그러니까 100만 채 정도 거래가 되면 정상인데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거의 뭐 그게 한 2%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네. 2 내지 3%. 그래서 이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소수의 매수자들이 등장하면 금방 값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거래가 터지진 않지만 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집값이 높게 거래되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오름세로 보이게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은 이제 네. 우리가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실거래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하락할 때는 더 낮게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전체가 오르지는 않지만 몇 개만 거래도 오르거든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그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4,400세대입니다. 한 달에 뭐 한두 건 거래되면 그 가격이 전체 가격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매물로 내놨던 분들이 걷어들이고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사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가가 뛰면서 오르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참 집값이란 게 저도 이제 부동산 출입 기자를 몇 차례 하면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전기차 값이 내렸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팔리는 뭐 전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값이 뭐 200만 원 인하된 거 아니에요. 노트북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뭐 5만 원이 전부 삼성전자에서 파는 노트북 무슨 모델이 5만 원 인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택이라는 건 특히 언론이 또 그걸 많이 부추기는데 예를 들어 뭐 5천 가구다. 뭐 반포 자이나 이런 데 다 4천 가구, 5천 가구 아닙니까? 네. 거기 한 3개만 올라서 거래가 되면 그렇죠. 언론부터 벌써 네. 1억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잖아요. 언론도 뭐 정고점을 돌파했다고 보도를 하죠. 그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진짜 5천 가구 중에 2개, 3개 팔렸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집이 좀 그 다른 상품하고 다른 거는 이 많은 시장에 나온 상품도 다 팔려고 내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집은 대부분이 살고 계시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증권은 팔려고 많은 사람들이 팔 수 있는데 집은 집값이 오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팔지 않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은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총 재고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거래 대상으로 되고 네. 그중에 실제 거래량이 아주 작아도 전체의 총 재고의 가격을 결정하는 좀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증권 시장은
증권의 그 어떤 보유 수량이 많다고 하면 일반 그러니까 주주로서 팔 수 없는 사람 빼놓고는 값이 올라가 대부분이 팔 수 있거든요. 그럼요. 주택을 살고 있는 사람 안 팝니다 이걸. 이제 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더 민감하고 또 취약한 부분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래서 나는 15억에 팔려고 했는데 이게 두 채가 16억에 팔렸다 그러면 어느 집주인이 그걸 15억에 내놓겠습니까? 맞는 16억에 의도치 않게 담합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소시장에 가보면 누가 요즘 솥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한 마리 100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 팔려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110만 원에 팔았다면 아무도 100만 원 안 팔잖아요. 그런 심리예요, 여기. 네. 똑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근데 우리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자, 주택산업연구원 서정대 원장과 함께 집값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오른다, 이미 상승 전환됐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짚어주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짚어본 게 지금 거시환경 네. 경기가 회복세다라는 거, 경기가 회복되는데 집값만 계속 내려갈 수는 없다는 말씀하셨고 수급. 네, 수급 측면에서 네. 수급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서 오랫동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누가 맞다 틀리다로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좀 통계를 뽑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왜 겨울에 소모 털옷 입고 있다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 대출 규제 풀면서부터 집값이 올라서 2015년에 52만 호, 2016년에 47만 호 분양 기준으로요. 국토부 통계를 보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야 한다. 그럼 이게 2018년, 19년쯤에는 집값이 내려야 되는데 집값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고 반대로 서울시 아파트 통계 보면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지난 시장이 있을 때 재건축 이런 게 규제가 많아서 실제 조금 낮더군요. 네. 조금 한 10,000 가구 정도 통계를 제가 여러 번 통계를 내봤는데 10,000 가구 정도 났던데 그래서 집값이 올라야 됐는데 사실 지금 한 3, 4년 지났는데 그 뒤에 집값은 내렸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잘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공급이 이제, 적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3, 4년 후에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리드와 이제 디맨드 컨셉이 다릅니다. 네. 이제 리드는 이제 필요한 만큼 근데 니드가 있는 사람이 다 디맨드는 안 되거든요. 디맨드는 이제 살 능력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유효수요. 네. 내가 집이 필요한데 내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시장에 뛰어들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디맨드와 니드의 차이인데 주택을 디맨드 영역으로만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디맨드 영역 관리할 수 없는 게 디맨드는 굉장히 이 일반적인 금리에 따라서도 금방 움직이기도 하고 경제가 좋으면 금방 움직이기도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주택의 공급은 이 디맨드에 따라가려면 시차가 뭐 예를 들면은 땅을 사놓으면 예를 들어 그걸 인허가 받아가지고 분양할 때까지 또 그 준공할 때까지 5년 정도 걸리고 땅 자체를 안 사놨으면 7년이 걸립니다 이게.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유효 수요 측면에서만 시장을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5년 동안은 아무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 정책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볼 때 디맨드도 보지만 니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 중에 뭐 그 집이 필요한 국민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주택 공급이 그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시장에 뛰어들면 문제가 되니 어떻든 그분들이 전세를 살든 뭐 매매를 들어오든지 간에 집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니드와 디맨드의 차이를 가지고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뭐 보십시오. 이번에 사과가에 마음이 올랐었습니까? 네. 사과는 시차가 얼마입니까? 최대 1년이에요. 네. 지금 사과가 생산이 안 되면 내년에 또 1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과를 많이 먹게 됐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사과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심어졌다는 전제에서 사과를 갖다가 그러면 좀 더 뭐 많이 딸 수 있는 사과 품종을 바꾸고 해서 이제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뭐 일반 농산물은 시차가 열려 있는데 주택은 시차가 최대 7년까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주 뭐 일반적인 라면 같은 거 금방금방 생산해서 네. 가장 시차가 없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바로바로 적응하니까. 그래서 시차 문제 때문에 주택을 갖다가 이펙티브 디맨드 차원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는 니드 차원으로 숫자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공급이 줄었는데 집값이 안 올랐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3, 4년 지나면 오르거나 공급이 줄었는데 집값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왜? 금리가 너무 높거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가 나쁠 때 집값 안 오르거든요. 근데 공급이 늘었는데 집값이 오른다 이거예요. 공급이 늘었는데 그동안에 과거에 예를 들면 집을 안 사고 그냥 전세 살던 사람이 어느 정도 전세금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생기면 그러면은 시장이 떼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10년을 걸쳐 보면 니드를 충족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동안을 보면 1년에 뭐 집을 한 50만 채씩 지어야 되는데 10년 동안에 500만 채를 지었어야 되는데 집값 안 오른다고 그냥 안 오르는 기간 동안에 한 예를 들면은 350만 채밖에 안 지었다면 네. 150만 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승기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기 시작하면 막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겪었던 세 번의 집값 상승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전에 이 수도권 일기 신도시를 해가지고 집이 공급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86년부터 집값이 엄청 폭등해가지고 그때 이 노태우 대통령께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사회하면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과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집을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 뒤에 뭐 굉장히 택지직을 많이 해가지고 90년 내내 집값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차츰차츰 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이 갔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택 공급이 3년 동안 엄청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 네. 겁니다. 그게 쌓였던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누적돼 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98년대부터 이제 금융위기 맞으면서 외환위기 맞으면서 공급이 줄었고 우리가 그렇죠. 2001년부터인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공급이 줄어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이 그럼 안 됐느냐 50만 채 이상 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누적된 공급 부족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택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수도권 2기 신도시하고 뭐 수도권 택지 공급을요, 택지 지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년 거의 1억 평씩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료 주택 한다고 한 800만 평씩 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안 했습니다. 행복주택 한다고 좀 하고. 그때는 이제 신도시 건설을 정부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택조법 같은 거 없애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택초법을 없앤 건 아니고 이제 공공주택법으로 이제 이름을 통합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주택 가격이 계속 내려가 있었고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이 당연히 줄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줄어든 것들이 다 쌓여서 네. 그 뒤에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저희 뭐 어떤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주택 시장을 집값이 오르면 부랴부랴 나서고 집값이 떨어지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니드 차원에서 만약 시장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네.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절대량 부족 상태에서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이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지금은 이제 또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했지만 그 전에 부족한 공급 부족이 누적돼 온 데다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22, 23, 24 이 3년 동안에 이제 공급 부족된 게 한 70, 저희 금년 말까지만 공급 부족 예측량이 한 72만 채 정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래도 다행한 건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마침 금년 말부터는 이제 뭐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효과는 되겠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이 니드 관리가 잘못돼서 상승 요인이 생겼을 때 집값을 완전히 잡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주택 공급은 뭐 허가나 분양이나 착공이나 다 많이 줄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꼭 집값이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집값이 오르거나 여러 다른 환경들이 바뀔 경우에는 이게 집값을 오르는 큰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 이게 이제 나중에 오를 때는 이제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그렇게 집값이 오르다가 공급도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때는 우리가 주택 공급이 시장 원리에 따라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2, 3년 전에 뭐 그 공급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뭐 2년 전부터 집값이 많이 내렸고 그런 부분은 참 이렇게 수치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예측을 뭐 하긴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집값이 최근같이 막 단기간에 막 3, 40% 떨어졌다가 단기간에 3, 40%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 40% 떨어지는 데는 짧게 걸렸지만 이기 때 회복될 때는 3, 4년씩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뭐 전고점 회복을 몇 달 만에 하고 또 순식간에 다시 떨어졌다가 작년 초에 금리가 약간 떨어지면서 집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요즘 또 금리가 이게 약간 떨어지니까 또 금방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오른다는 것이 뭐 100%다 오르지 않고 트렌드로는 오르겠지만 중간에 또 요즘 금리가 약간 올라가거든요. 요즘 또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고 하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영향력으로 은행채가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중간에 뭐 약간 하락기를 거치겠지만 큰 트렌드는 상승 트렌드로 가겠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20년 제가 20년이 아니라 거의 원장님 37년을 훨씬 적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구경꾼처럼 이렇게 지켜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공급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수요도 중요하고 뭐 무엇보다 소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래서 금리 낮춰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이제 원장님이 국장하실 때 주택 국장하실 때 2000년도 초기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오르잖아요. 2006년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질 때까지 네, 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2008년 금융위기 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걸 피하기 어려웠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시중의 유동성 풀리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떤 투기 심리 당연히 붙었고 근데 보면 우리가 뭐 시장을 전망할 때 너무 비근한 예로 코로나도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사실 미국이 왜 갑자기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는지 아시잖아요. 2001년도에 무역센터 테러 나서 6% 금리를 1%로 낮추거든요. 9.11 테러 나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의 그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지. 그 돈을 급격하게 코로나 때처럼 마침 그때도 6%에서 1%까지 낮춥니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9.11 테러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했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예측이 이런 변수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집값이나 또 증시나 이런 지금 뭐 채권값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변수를 만들어 온 건 코로나란 말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거시 지표들을 보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정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현상들 아닌가. 그래서 참 전망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경기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오죽 했으면 태양 흑점설이라는 경기 변화의 용인으로 태양의 흑점이 많이 늘어나면 커지면 경기가 뭐 나빠진다 이런 예측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산 시장의 붕괴는 일본도 그렇고 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금리로 촉발이 되거든요. 어떻든 은행에 돈 빌리기가 편하니까. 네. 그래서 뭐 1%짜리 뭐 2%짜리 금리로 집을 사면은 집값은 5%씩 올라가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산 버블의 순서가 늘 그렇게 왔는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건 어떻든 미국이 이제 다른 요인으로 사실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미국 그 다른 요인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오히려 자산 그대로 갔으면 자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지금쯤 올 수도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이 사실은 이제 물가를 낮춰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 겁니다만 네. 그게 오히려 버블 붕괴를 막아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저금리 시대 때 이제 그 어떤 자산 버블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이 89년 뭐 그때 이제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서 91년에 이제 금리를 너무 높이니까 우리 버블 붕괴가 돼버리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다른 나라는 이렇게 급락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선진국들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급락을 보였는데 어떻든 그러한 전 세계적인 자산 버블을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또 막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들어보면 원장님은 공급보다 금리 쪽이 확실히 빨리 움직인다.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로만 보면 옛날엔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그 기준금리 0% 시대는 없었습니다. 시장금리가 일반 뭐 신용대출 시장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제 생각으로는 그 세계 경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담 스미스 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왔을 때 이렇게 금리가 낮은 시기가 없었어요. 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엄청 금리가 낮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또 그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주택금융공사 하는 고정금리 기준으로 해서 3%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지금요 미국의 고정금리가 7%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4% 정도거든요. 우리는 7%면 아마 주택시장 아주 꼬그라질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요 집값이 대폭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금리 적응이 되온 겁니다. 거의 뭐 옛날 보면은 4%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미국 금리가 낮을 때도 주담대금리는 4%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영향이 큰 건 사실인데 우리는 사실 그런 영향을 별로 안 받다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한 요인이 사실 금리 요인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금리에 적응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한치 금리 올 때는 6%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거의 못 견뎠잖아요. 미국은 7%도 집값이 많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금리가 이제 지금은 적응이 많이 돼서 네. 지금보다 좀만 떨어져도 굉장히 유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준금리보다는 주택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근데 사실은 기준금리를 우리가 더 낮추기에는 우리가 기준금리가 3.5%니까 뭐 지금 대출금리하고 비슷한데 네. 사실상 미국 같은 건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뭐 이쪽에 보면 이제 페드나 폼 같은 경우에 그게 뭐 미리 말하면 그 이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어떤 자기들끼리 자율기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은행 기금리로 뭐 돈을 꽂습니까? 뭐 콜 금리를 조정합니까? 지금은 일종의 선언저금리밖에 없어요 시장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영향력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기준금리를 옛날 같으면 미국 금리보다 낮춰갔으면 원달러 환율이 뭐 엄청 올라야죠. 그런데 1,400원대 초반에서 이제 요즘 조금 올랐습니다만 이제 그 계속 버텨주면은 우리 기준금리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훨씬 높게 가니까. 네, 시장금리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왔다 갔다. 기준금리 3.5 고정돼 있는데 시장금리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더 이상 내리기도 쉽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때 우린 또 경제 부담 줄까 봐 많이 안 올려서 네. 그만큼 또 내릴 폭이 없어서 앞으로도 시장금리야 뭐 그래도 어쨌든 기준금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하면 이렇게 금리의 그 인하의 여지가 좀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미 한 3%대 후반이니까 주택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안 된다 이 말씀.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임 레이트가 사실 기준금리에 상당히 연동이 되고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코피스 금리가 사실은 시장금리 연동이 됩니다. 근데 코피스 금리라는 게 사실은 조달 비용이거든요. 조달 평균 금리죠. 네. 네, 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에서 지금 조달하는 구조가 예금하고 이제 은행채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바로 기준금리 바로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영향도가 커서 그런 거고, 정부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뭐 내렸을 때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주요 고려사항이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에 따른 어떤 외환 가치와 외화 유출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주택 시장으로 보면 우리 시장 금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뭐 터무니없이 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또 경기가 뭐 총수요 차원에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대출 수요가 엄청 느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줄 것이다. 오히려 저는 지금 염려가 되는 게 PF 쪽에서 생기는 문제가 주택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PF 여쭤봐야겠네요. 그럼 자, 정리해 보면 어쨌든 네 가지 꼽아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 거시환경, 금리, 공급 네. 그리고 수요. 예, 수요 공급, 예. 그러니까 거시환경, 수요 공급, 금리 또 이제 정책 요인도 하나 있긴 한데, 정책 요인. 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주택 정책, 정부 정책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볼 때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수요 쪽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실수요 쪽 그 대출은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걸로 보면 오히려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거시경제는 상승 요인이라보다는 조금 개선 요인, 네. 그다음에 수급은 상승 요인, 금리도 약간 상승 요인, 네. 그다음에 정책도 약간 상승 요인. 그래서 5개 요인 중에 오히려 상승 요인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잖아요. 안정시키려면 이제 뭐 지금 집이 안 팔리지만 어떻든 니드에 상당한 공급을 해줘야 네. 되는데 네. 하겠다고 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자마자 50만 채씩, 55만 채씩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이 원희룡 장관 때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 확대 특별 대책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 1년 동안에 인허가는 예전에 보면은 54만 원였던 게 38만 원, 착공은 52만 원였던 게 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결과는. 네. 이 결과가 쌓이다 보면은 거의 이제 절반도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착공이 중요하거든요. 인허가보다. 그동안 정부는 이제 주택 공급하면 인허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만 착공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착공이 뭐 52만 채에서 20만 채니까 얼마나 주는 겁니까? 도대체 60% 가까이 주는 거죠. 40%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정부는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무지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안 되고 있고 또 수요 쪽에서는 뭐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은 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후배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아니, 선배가 해보셨잖아요. 경기 안 좋을 때 얼마나 인허가가 안 나오는지 건설사들이 뛰어들질 않는데 자꾸 허가 신청을 안 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안들 지금은 또 어떻게 공급을 늘립니까? 정부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시행사들이 그 주택 건설에 차지하는 포션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근데 거의 자기 돈 없이 시행사들이 땅을 사고 브릿지론을 익혀서 그리고 또 이 분양 전망에 관계없이 또 PF를 익혀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브릿지론부터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부가 무슨 대책을 해도 공급 확대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 브릿지론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옛날보다 더 이 공급의 탄력성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PF 사업 하면서 이제 땅 살기 위해서 이제 초기에 대출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브릿지론 받아놓은 현장들이 오히려 뭐 현장들이 관리조차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신규 브릿지론이 거의 뭐 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새로 집을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허가 물량이 늘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허가 물량 예측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작아질 것이라고 보고 착공은 좀 많아질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인허가를 해놓고 작년 재작년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네. 좀 높게 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 높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PF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런 뭐 이렇게 음모론자들 이야기나 뭐 경제를 우려하시는 분들 총선까지 정부가 억지로 버텼는데 총선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많긴 했어요. 저는 뭐 그간에 제가 사실은 금융위원회 측하고도 지금 이 PF 문제로는 뭐 상당히 의견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정부가 뭐 다 밀어놨다가 총선 끝나면 한꺼번에 터뜨리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고. 한꺼번에 터뜨리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래요. 사실은 지방의 그 건설사들, 지방 중견업체들이 많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네. 별로 경제에 충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형 건설사가 무너지면 워낙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그 연루된 뭐 PF나 브릿지론이 많아서 이게 무너지면은 금융사들의 이제 문제가 되고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건설 자체로 보면 사실은 부처로 보면 그 국토교통부하고 금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PF 사태로 사실은 금융 쪽이 어려운 거지
국토교통부로서는 어려울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된다는 문제는 문제지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분양 보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옛날에는 뭐 건설업체 무너지면 분양 선납 분양 대금을 띄었는데 지금 전혀 안 띄고 네. 허그에서 다 인수해서 다 준공시켜주고 입주시켜줍니다. 일본의 손도 없이.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체들이 뭐 수주공사를 받았다 이거요. 그러면은 건설공제업에서 이행보증서를 다 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면 제 회사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다 준공해줘요. 그러니까 발주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결국은 이게 돈 빌려준 은행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 우리 지금 아는 분들한테도 이게 우리 그 건설하는 쪽에서는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문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다 예방장치가 돼 있는데 여기서 무너진 것들이 크게 가면 금융 쪽에 임팩트가 가면 국가경제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뜨거고 놀란다고 일본에 이제 워낙 그 큰 위기거든요. 사실은 미국 경기 인상 위기라고 보는데 위기이기 때문에 금융원에서 수차례 걸쳐서 여러 가지 뭐이 관리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충당금을 더 쌓게 한달지 일부 기관은 대출을 못하게 한달지 이래가지고 문이 많이 막힌 상태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미 나간 대출이 있고 이제 신규 대출 때 신규 대출은 뭐 잘 안 되고 있고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터지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지금 잘 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순위 100 이제 태영이 지금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워크아웃이 최종 결정은 안 됐죠. 태영이 그런가요? 제가 워크아웃 도급순위 100위권 안에 건설사 중에 한두 군데는 더 위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건설사 중에서 뭐 무너져서 금융 쪽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건설사는 한 20대 건설사까지 정도가 아닌가. 주요 건설사가 10대 이내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삼성이나 뭐 대우나 무슨 뭐 GS나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PF 거의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책임준공만 하죠. 합니다. 책임준공이 들어가는데 일부 이제 PF의 보증이 들어간 회사도 있습니다. 뭐 그런 회사들 중에 이제 그 위기를 겪은 회사들 몇 군데는 PF 보증까지 섰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책임준공이라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가면 거기도 왜냐면 책임준공이라는 건 돈이 안 들어와도 우리는 중간 해주겠습니다는 거거든요. 분양이 안 되거나 분양대금이 안 들어오면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해로 넘어가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름을 거명하면 또 혹시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는데 자기 브랜드로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레미안이나 뭐 자이나 이런 브랜드 말고 자기 브랜드로 짓는 중견건설사들이 또 한 20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 포함하면은 뭐 거의 뭐 30개 미만 또는 20개 내 정도 되는 업체들이 무너지면 좀 금융 쪽에 임팩트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이하 업체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뭐 무너져도 사실 금융 쪽이나 경제 전체 임팩트는 별로 없었다. 그것들이 막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면 모를까 지금 네.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또 순차적으로 무너질 때 금융권이 대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부 금융사들은 이제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 또 네. 예를 들면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는 뭐 200개 수준을 넘어가는 또 부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열심히 보고 있고요.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옛날 같은 관리 체제에서는 진즉 한번 사고가 났을 텐데 이번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굉장히 면밀히 관리하고 저도 초기부터 그 문제를 같이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또 건설만 했지만 또 나중에 주택금융사 사장을 해서 네. 그쪽을 좀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F 이게 다 풀리려면 분양이 돼야 합니다. 분양이 되고 그렇죠.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분양이 안 되니까 이 계산기 두드려도 안 되니까 돈 빌려간 사람들, 돈 빌려준 사람들 다 힘든데 분양이 되려면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매력적이어야 이 분양 시장에 다시 줄을 설 텐데 지난해 분양가만 서울이 24%나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PF나 브릿지론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네. 지금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건설 원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땅값도 올랐죠. 뭐 그다음에 건설 그 가격이 건설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안 남기고 제로 수준에서 분양을 해도 주변 시세보다 비싼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지금 그러니까 운이 없는 거죠. 사실은 건설 비용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할 수 없었는데 뭐 노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8시간 주당 주당 몇 시간 50 몇 시간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요. 이분들이 뭐 그냥 땡하면 들어오고 땡 나가면 나가시고 그러니까는 이게 인건비가 엄청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뭐 인건비가 50% 이상씩 더 들어가죠. 그다음에 뭐 공급망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제 자재값이 엄청 오르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체감적으로 보면은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건설 원가가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제한되는 저희 건축비는 그렇게 못 올랐거든요. 절반도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가, 정부가 인정하는 분양가 규제에 의해서는 분양가로는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시작을 못 합니다, 지금.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분양가 규제를 감히 풀어라. 그래야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준비를 해요. 분양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장 경제입니다. 지금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가격 규제를 하면 일시적인 효과인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습니까? 암흑가격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언론에 나옵니다. 이게 가격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인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중 규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공급이 못 따라주면서 가격만 더 올린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 규제를 푸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옛날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이 안 되니까 사놓은 땅을 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옛날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는 LH공사에서 땅 사간 분들이 분양 아파트 실족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임대 용지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네. 그걸 해줬는데 지금 아무도 요구 안 합니다. 왜? 임대 아파트에 인정되는 건축비가 분양 아파트 53%밖에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정부가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나 할 거 없이 임대 아파트에 건축비는 안 올린 거예요. 아니 왜 분양 아파트는 올리면서 임대 아파트는 안 올립니까?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공급이 줄겠고 철근을 빼먹으라는 소리입니까? 뭐 마감재를 부실하게 쓰라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와 같을 수는 없지만 예, 마감재 품질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80%는 돼야 되는데 이게 뭐 53%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양 전환할 때는 그 가격으로 팔아야 하거든요. 아무도 안 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제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급 확대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PF나 브릿지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분양가 규제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 해요. 그 값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땅을 못 삽니다. 그거를 분양가 규제 풀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분양이 안 되면 임대라도 지어서 전월세 시장으로 안시켜줘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지금 분양 아파트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걸 올려야 돼요. 이걸 아무도 안 합니다. 임대 아파트 표준비를 올린다고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 짓는 아파트 임대료가 그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급 확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원장과 함께 집값 전망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해 주셨지만 내심 방점은 집값이 이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좀 세게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네. 혹시 뭐 그렇게 들렸으면 네. 죄송하고 오랫동안 관료 생활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이 정도 표현도 어려우셨잖아요. 네. 이제 뭐 제가 2010년에 공무원 그만뒀으니까 네. 뭐 꽤 오래됐죠. 그 사이에 뭐 공기업 사장을 뭐 계속 했습니다만 공적 영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보다는 좀 자유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기자 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